자, 상생하는 것이 왜 이리 복잡할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6월 21일이죠.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 뭐 이런 거가 발표가 되면서 여기에서 뭐 상생임대인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상생임대인 괜찮은데?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파고 들어가서 보니까 약간 복잡한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정부가 모르지 않았나 봐요. 내 일할 줄 알았다. 이거 있죠? 최민식 그 범죄와의 전쟁 그것처럼 바로 그냥 3일 만에 너네 어렵지라고 해서 신문 10답 Q&A가 바로 나왔습니다. 이럴 거면 조금 미리 좀 주시지. 그만큼 이 3일 동안 막 의견이 분분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질문에 대해서 하나씩 좀 해결을 해보면요. 상생임대주택, 그러니까 이게 2년 동안 5% 이내로 전세나 월세를 올리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하입니다. 5% 이하로만 올려라. 시세가 더 올랐어도 조금만 올려. 라고 하면은 너는 상생인이다. 그러니까 너는 상생의 자세가 됐다. 라고 해서 양도세를 비과세 해준다고 했는데 이게 모두 다 비과세 해주는 건가요? 라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떡 하나 주려고 그랬는데 그냥 떡집에 있는 떡 다 주나요? 라고 물어보는 분이 꽤 많았다. 그래서 이게 지금 1번 질문입니다. 정신 차려 라는 거죠. 다주택자들한테 다 양도세를 면제해 주는 게 아니다. 마지막 한 채만 해주는 거야. 알겠니? 라는 대답입니다. 그래서 디테일한 내용을 좀 보면요. 상생임대차 계약을 다주택자도 할 수는 있다. 할 수야 당연히 있죠. 근데 양도세 비과세라는 건요. 원래가 1세대 1주택들만 해결을 보는 겁니다. 1세대 1주택들만 혜택을 보는 겁니다. 근데 넌 다주택자잖아. 그러니까 마지막 한 채만 되는 거야.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3주택자 기준으로 친절하게 이렇게 사례를 들어줬어요. 자, 1번, 2번, 3번을 2018년, 19년, 20년에 차례차례 산 사람입니다. 근데 양도 시점도 22년, 24년, 26년 이렇게 2년 단위로 팔았다고 가정을 해준 거예요. 자, 그러면 A주택 똑같이 이제 이번에 5%만 올렸어요. 그리고 B주택도 뭐 5%만 올렸다고 치겠습니다. C주택도 뭐 5%만 올렸다고 칠게요. 그러면 이제 22년에 팔아야 되는데 그때 세금 냅니다. 당연히 내죠. 그리고 24년에 B 팔 때도 세금 냅니다. 양도세 내야 돼요. 그런데 C를 팔 때 원래라면 2년 거주를 했어야 되는데 상생임대 주택으로 너 한 거잖아. 네. 그러면 너는 2년 거주 요건을 빼주니까 그래서 비과세가 되는 거야. 왜? 이때 당시에 너는 1주택자잖아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1주택자가 돼야지만 혜택을 보는 것이다. 다만 이번에 5월 10일부로 그 소급 적용해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없어졌죠.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중과가 없어졌기 때문에 1주택 2주택 팔 때는 일반 세율을 부과받기 때문에 그거랑 이제 연계돼 가지고는 어쨌든 다주택자들도 집을 정리할 때 세금이 좀 줄어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직전 임대차 계약. 이 단어가 되게 중요합니다. 직전에 임대차 계약한 게 계속 나옵니다. 이 개념 이따가 설명 한번 할게요. 직전 임대차 계약 대비 5% 인상하라. 그러니까 5% 올리는 건 알겠는데 좀 애매합니다.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자, 주택을 취득하고, 자, 이게 중요합니다. 취득하고가 1번이에요. 취득 전이 아니고 취득하고 나서 임차인 하고 새로 계약을 한 게 직전 임대차 계약입니다. 이게 두 개가 AND입니다. 이게 두 개를 다 해야 돼요. 자, 취득 전에 있던 임차인하고 새로 체결하면 안 됩니다. 취득하고 새로 체결한 임차인하고 한 게 직전 임차인 계약이에요. 설명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최대한 쉽게 얘기를 해보면요. 소위 말하는 전세 끼고 사는 거 있죠. 승계받는 거. 기존에 전세입자가 있어요. 집을 보러 갔는데 이미 전세입자가 살고 있어. 근데 얼마 남으셨어요? 저 한 1년 정도 남았는데요. 그러면은 1년 뒤에 뭐 재계약하든지 하면 되겠구나 해서 있는 세입자를 끼고 사신 분은 새로 산 집의 임차인이 아니잖아요. 기존 임차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랑 1년 뒤에 새로 계약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가 직전인 겁니다. 그러니까 상생임대인이 되려면 직전 임차인하고 재계약 같은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스타트인 거예요. 그래서 나 그러면 이번에 기존 살던 분하고 재계약했으니까 상생 임대인이구나. 아니다. 그럼 2년 뒤에, 그러니까 3년 정도 지난 거예요. 집 사고 3년 뒤에부터 또 2년을 또 빌려줘야 돼. 그래야지 상생 임대인이 되는 겁니다.
이것만 외우시면 돼요. 그냥 취득을 하고 나서 임차인하고 새로 계약한 게 과거예요. 이게 과거 직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로 2년을 또 해야 되니까 실제로는 한 4년 뒤에나 상생임대인 효과를 볼 수 있다. 이겁니다. 이게 가장 쉬운 설명일 거예요. 자, 직전 임차인과 상생임대차, 임차인이 동일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 이것도 궁금하잖아요. 여기서 임대인은 집 주인입니다. 주인은 당연히 동일해야죠. 주인이 다르면 안 됩니다. 주인은 동일해야 되지만 임차인은 달라도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집을 사고 나서 김영식이랑 처음으로 계약을 했어요. 2년을 살기로. 근데 김영식이 사니까 이제 직전 임대차 계약이 되겠죠. 내가 집 사고 처음 계약했으니까. 근데 김영식이가 나가고 박영순 씨가 들어왔어요. 2년 뒤에. 그러면 나는 임차인은 바뀐 거죠. 근데 내가 집을 사고 나서 2번의 전세를 맞춘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임차인은 달라도 오케이다. 대신에 임차인은 달라도 되지만 박영순 씨한테는 5% 이하로만 올려라. 왜요? 김영식이가 나가고 새로운 사람이 왔는데 그래도 이 전세 시장 전체를 안정화시키려면은 다 같이 5% 이내로 막아야 돼. 그러니까 최소한만 올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했지만 결국에 취득을 하고 새로 임차인을 맞춘 사람, 그 다음에 한 번 더 임차인을 5% 이내로만 올려라. 총 2명의 임차인을 2번 됩니다. 2번 임차인을 맞추면은 집 사고 나서, 그리고 그게 5% 이내로 인상을 하면은 결국에 해당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직전 임대차와 상생 임대차 사이에 공백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이 보도자료에는 임대인이 직접 거주하는 것도 썼긴 했는데 임대인이 직접 거주할 거면 그냥 2년 살겠죠. 사실. 맞죠? 살다가 나 6개월만 살고 나올게 뭐 이런 일들이 많지는 않을 텐데 어차피 실거주 2년 인정받을 거면 이렇게 들어가서 산 김에 살겠지 또 이사 나오겠어요? 그렇지만 공실이라는 리스크는 분명히 있죠. 왜냐면 이 A라는 사람이 나갔어요. 나갔는데 바로 B가 딱 구해지면 좋죠. 근데 안 구해지고 여기 한 3개월 정도 텀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거 어떡하냐? 내가 원해서 공실이 난 게 아닌데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거 어떡합니까? 이거 괜찮습니다. 살다 보면은 뭐 공백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우리가 과도하게 보지는 않는다. 그래서 뭐 몇 개월 정도라고 적어놨어요. 왜냐면은 뭐 실거주 2년 하실 분이면 굳이 상생 임대인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임차인 안 맞추고 내가 들어가면 되지. 그러니까 뭐 보통 뭐 한 3에서 5개월 정도 뭐 비지 않겠어요? 최대로. 그 정도는 오케이 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질문. 상생 임대차 계약을 언제까지 체결을 해야지 인정이 됩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자, 이거는 이제 명확하게 써줬습니다. 자, 21년 12월 20일부터 소급 적용입니다. 소급 적용. 20일 전에 계약하신 분들은 안 되고요. 20일 이후로 계약하신 분들, 그리고 계약금도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냥 계약과 계약금 자체가 다 20일 이후로 한 분들은 다 소급 적용되고 맥시멈으로 24년 12월 31일 안에 한번 5%만 올리는, 직전 계약 대비 5%만 올리는 상생 임대인 계약을 한 분은 다 해당된다. 그러니까 실제로 계약이 종료되는 거 기준으로 보면은 26년 12월 30까지도 가는 거예요. 상생 임대인의 이 그 혜택을 받으려면은 아주 밀리는 분들은 그러니까 26년에나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게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약금과 계약 체결을 둘 다 이날 이후에 한 사람이, 그러니까 이 제도가 생긴 거를 알고 계약을 한 사람이 대상이다. 저는 19일에 계약서 썼는데요. 그럼 너는 그때는 우리가 상생 임대차 계약을 발표한 적이 없잖아. 네. 그럼 너는 그때 없는데도, 혜택 없는데도 하려고 했던 사람이잖아. 네. 근데 너한테 내가 어떻게 혜택을 주겠어? 아, 그래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너는 그러면 2년에다가 2년이니까 19일에 했으니까 23년에 계약이 한번 끝날 거잖아요. 그럼 이때부터 상생 임대인이 아니고 집을 취득하고 나서 새로 줘야 되니까. 그럼 23년 12월에 새로운 임차인을 맞죠. 그게 A겠죠. 그리고 나서도 2년 지나야 돼. 그럼 25년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럼 이것도 복잡하잖아요. 이거 안 되네? 왜냐면 24년 12월 31일 전에 B를 맞춰야 되니까. 그럼 안 되는군요. 안 되면 저는 어떡하죠? 그냥 들어가서 살든지 뭐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모두를 다 만족시킬 수는 뭐 없는 상황일 수 있으니까 24년 12월 31일 전에 하여간 두 번째 계약을, B와의 계약을 하셔야지만 해당이 된다. 안 되면은 들어가고. 그래서 이게 조금 애매할 수 있는 게, 이거를 사실 그 기존에 있는 그 이날 전에, 이 전에 계약한 분들하고 사실 뭐 재계약을 하면서 바로 그냥 플러스 5%만 하고 22년 뭐 23년에
다 그냥 혜택을 주면 사실 지금 당장 전세를 올릴 일이 없으니까 좀 전세 안정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조금 플러스 2년에서 최대 4년까지 잡아버리면은 이번에 그냥 시세대로 다 올려받고 그 다음에 한 23년 4년에 5%만 올리라는 의미일 수도 있거든요. 이게 좀 골치 아프죠. 그러니까 지금 전세 안정을 목적으로 할 거였으면 사실 그 승계받은 그 계약들도 다 인정을 해주면 전세가 5%로 거의 잡힐 텐데, 이번에 계약갱신 청구 다 끝난 분들한테 뭐 시세대로 다 받고 그다음에 여기서 2년 뒤에 또 플러스 5%만 올리라는 느낌이라서 좀 애매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질문.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쓴다고 합니다. 나는 이제 기존에 있던 임차인이에요. 근데 이분이 계약갱신 청구권 쓰면 인정됩니까? 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라고 제가 적어를 놨는데, 그러니까 기존에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 내가 취득하고 나서 임차인을 맞춘 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집을 옛날에 사서. 근데 그분들은 지금 계속 살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취득 이후에 새로운 사람을 맞췄으니까 난 이미 직전 임대차 계약이 있는 거죠. 근데 이분이 지금 계약갱신 청구권을 또 쓰겠대. 그래서 플러스 2년을 더 사시겠다. 그럼 어차피 5%밖에 못 올립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은. 그러니까 너 어차피 그거 하는 거 괜찮아. 그거 다 인정해 줄게. 왜 이렇게 하냐면 지금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려고 하는데 5%밖에 못 올리고 뭐 실거주도 못하고 하니까 이 집주인들이 그냥 나가주세요. 제가 그냥 들어가서 살렵니다. 저 그냥 실거주 인정받고 그냥 비과세 받을래요 하면서 기존의 임차인분들을 막 내보내려고 하는 그런 수요가 있단 말이죠. 그거를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실거주 받으셔가지고 비과세 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거 그냥 하지 마세요. 인정해드릴게. 그냥 계약갱신 청구권 받아주세요라는 게 이 정책의 어찌 보면 가장 큰 그냥 목표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도 상생임대주택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저는 임대사업자인데요. 네. 근데 저는 어차피 5%밖에 못 올립니다. 그런데 저는 그러면 뭐죠? 저는 버린 자식인가요? 뭐 이런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어차피 5%밖에 못 올리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저희는 10년 동안 5%밖에 못 올리는데요. 그러니까 저희는 어차피 상생을 하고 있는데 저희 어떻게 좀 안 됩니까? 이겁니다. 그래서 너네도 오케이. 그러니까 얘들아 너네 고생 많지? 네. 형 저 눈물로 지새우고 있습니다. 이건 서비스로 그냥 줄게. 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1번 질문이죠. 1번 질문하고 연계돼서 저 다주택자인데요. 그런데 저 이거 상생임대인 하면은 그러면은 주거로 다 인정해 준다는 거죠? 그러면 저 뭐 양도세 뭐 안 나오나요? 아니지 그거는. 아까 말했잖아. 마지막 1주택만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고.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제가 마지막 집을 팔 때는 실거주 2년 한샘 쳐주시는 거네요. 그렇지. 그러면은 뭐 없는 것보단 낫네요. 그냥 서비스군요. 그래, 이건 서비스야. 이 정도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것도 애매해요. 뭐냐면은 저는 다가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세대와 다가구의 차이는 다가구는 그냥 원룸 건물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생각해서 그냥 꼭대기집에 주인집 있죠. 주인집이 4층 다 써. 주인집 있고 뭐 3층, 2층을 막 쪼개져 가지고 방이 막 원룸, 1.5룸, 투룸 막 이렇게 쪼개져 있는 건물들이 있습니다. 외관으로는 빌라와 이게 차이가 없는데 그냥 가장 크게 차이는 그냥 이거 통으로 한 채다. 그리고 대부분 위에 주인 세대 건물이 있습니다. 주인집이 하나 크게 있어요. 물론 주인집이 있는데도 다세대로 해놓은 사람들도 있어서 외관으로는 구분이 안 되고 서류로 보시면 되는데 그냥 소위 속칭 원룸 건물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다가구거든요. 알겠어. 근데 왜? 저희는 그럼 어떻게 해요? 저희는 방이 10개인데요. 그러면은 잠깐만 니네는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겠죠. 자, 그래서 답변이 애매하게 돼 있어요. 자, 추후 양도 계획에 따라 다릅니다. 다가구 주택 전체를 양도할 계획인 경우에는 모든 호와 상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네, 근데 다가구 주택을 호별로 양도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다가구 주택은 기본적으로 호별로 양도를 안 하거든요. 다가구 주택은 그냥 이거 하나가 한 채인데 이걸 뭐 지분으로 쪼개가지고 뭐 양도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그 말인 것 같아요. 다세대로 전환을 해가지고 다세대 전환을 할 수는 있거든요. 해가지고 뭐 그거를 한 채씩 뭐 쪼개 판다? 근데 그런 사람이 어딨냐.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거 무슨 소린지는 알겠는데 뭐 이런 게 있나? 생각해보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고. 그래서 그냥 다가구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가구는 이제 내가 절대 실거주를 안 할 뭐 지방에 다가구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뭐 어쩔 수 없이
뭐 실거주를 못 하니까 그동안 뭐 실거주 못한 것 때문에 뭐 비과세를 못 받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근데 그런 분들은 대부분 또 다주택자여서 이게 해당이 많이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다가구가 크게 뭐 고민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원래 다주택자이시거나 아니면은 보통 그 주인집에서 사시거나 뭐 이런 분들이 다가구를 많이 가지고 있어가지고 해당은 많이 안 될 것 같다. 그리고 만약에 하신다면은 모든 방을 다 5%만 한 번씩 올리면 된다고는 합니다. 자, 다음입니다. 직전 임대차가 1년 6개월 무조건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상생 임대차는 2년을 살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날짜 계산의 기준이 뭡니까? 이것도 헷갈리잖아요. 그 1년 6개월이면은 1년하고 30일 기준으로 180일을 더 사는 건지, 개월수로 6개월이 꽉 차야 되는 건지, 그럼 윤달은 어떻게 해야 돼? 윤달은 어떡하고 31일 30일 있으면 뭐 어떡하고, 이거 어떻게 해? 이거 기준이 뭡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뭐 이렇게 나왔어요. 그냥 되게 복잡하게 돼 있는데 간단합니다. 계약을 어떻게 했는지는 상관이 없고요. 그냥 1년 6개월 이상 살았으면 돼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그 월 단위로 끊는 건지 아니면 180일, 뭐 30일 기준으로 끊는 건지 이게 또 애매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민법에 초산일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계약서를 보면은 하루를 막 더 살기도 하고 뭐 덜 살기도 하고 막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확실하게 직전임 차이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한 1년 7개월 정도 넉넉하게 살게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다 2년 정도 계약을 하잖아요. 근데 중간에 임차인이 저 죄송한데 제가 분양받은 게 있어가지고 그 중간에 좀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저희 좀 그 제가 세입자 구해놓고 나갈 테니까 그냥 좀 나가게 해주시면 안 돼요? 라는 일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럴 때 1년 7개월 정도는 살고 나가게 하시는 게 좋다 이겁니다. 1년 6개월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1년 7개월, 1년 1개월 더 살게 하세요. 그게 안전하다. 뭐 하루 이틀 차이로 만약에 인정 못 받으면 수천만 원 날라갑니다. 자, 직전 임대차 계약에서 의무 임대기간 불인정 사례는 뭡니까? 1년 8개월, 뭐 1년 2개월. 그러니까 계약을 몇 년을 했든 상관이 없어요. 그냥 1년 6개월 이상을 살면 끝. 자, 그러면 새로 임차인은요? 자, 직전 임대차 계약이 내가 매수하고 새로 맺은 임차인이라고 했잖아요. 그 사람이 직전이고 A고, 그러면 새로 하는 상생 임대인용 임차인은 B라고 하면 B랑은 몇 년을 살게 해야 됩니까? B도 계약을 어떻게 하든지 상관이 없어요. 2년 이상만 살게 하면 돼요. 새로 사는 애는 2년, 그리고 기존에 있던 애는 1년 6개월 이상 살게 해라. 이게 뭐 기준입니다. 근데 그럴 거면 1년 6개월씩 똑같이 하든지. 왜 이걸 하나는 1년 6개월이고 하나는 또 2년이야. 복잡하죠? 그래도 그냥 쉽게 외우시려면 기존 임차인은 1년 반, 근데 한 1년 7개월 살게 하시고요. 그리고 새로운 임차인은 2년 살게 한다. 그러니까 뭐 2년하고 며칠 더 살게 하고 나가는 게 그래도 안전하겠죠. 자,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전세에서 월세로 이번에 바꾸면 어떡해요? 그리고 월세를 줬는데 저 이번에 전세로 바꿀 건데요. 이러면 또 어떡해요? 그러면 5%는 어떻게 계산하는 거죠? 이것도 또 골치 아플 수 있는데 이건 원래도 헷갈리는데 가장 쉽게 생각하면 그냥 그겁니다. 기준금리에다가 플러스 2%를 더해가지고 지금은 3.75인데 그냥 4%로 만약에 가정을 하면은 월세를 만약에 12달 받은 거를 4%로 나누면 이게 보증금화가 됩니다. 이게 보증금으로 바뀌어요. 예를 들어 뭐 2천에 80이라고 치면은, 그래서 2천만 원을 이걸 더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환산보증금이라고 된다. 그럼 이거에 5%를 인상한다. 그러니까 만약에 환산보증금이 2억이면 5%가 2억 1천으로 계산을 한 다음에 여기서 다시 보증금 2천을 빼요. 2천을 빼고 남은 돈을 가지고 또 요거 기준금리 더하기 2%, 지금은 3.75죠. 요걸로 또 곱해가지고 월세를 뽑은 다음에 12달로 또 나누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복잡하긴 한데 요거는 이제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계산기도 있고 하니까 요거를 실수 없이 잘 하시는 게 좋다. 근데 뭐 이럴 일들은 보통 없죠. 왜냐면 전세에서 뭐 보통은 뭐 전세를 더 올리거나 월세에서 월세를 뭐 더 올리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도 사실은 좀 복잡한데 풀리지 않는 의무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장 큰 건 이겁니다. 저도 이제 임대인이다 보니까 월세 입자들이 있거든요. 근데 월세 입자는 월세를 안 내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월세를 안 내면 계약 해지 사유가 됩니다. 그리고 보증금을 막 다 까먹게 되면은 무조건 내보내야 돼요. 그러면 임차인과
기존 임차인을 1년 6개월 그리고 새로운 임차인은 2년을 살게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월세를 주고 있으면 월세를 안 내버리면 어떡하냐 이거죠. 그럼 보증금 다 까먹고 있는데 1년 6개월 아니면 2년을 채워야 되니까 내보낼 수도 없고 안 내보낼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 보통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계약 해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명도 소송을 막 해가지고 사람을 내보내고 보증금으로 정리하고 집도 고치고 하면서 다음 임차인을 또 받아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 나는 지금 상생 임대인이 되려고 지금 세팅 중이었는데 임차인이 월세를 안 내면 그러면 이 말은 이거예요. 이거를 다음 사람과 합산을 안 해준다. 만약에 상생 임대인이 되려면은 임차인들을 여러 명 받아가지고 합산해주지 않는다고 하면은 임차인을 가려받으란 얘기예요. 합산 안 해주면. 자, 월세 낼 능력 있으세요? 있죠. 그래요? 그러면은 제가 좀 불안하니까 보증금을 한 30개월에서 한 40개월 정도 받겠습니다. 에? 왜요? 여기 1000에 80 아니었어요? 안 돼요. 3000에 한 40, 50으로 가겠습니다. 저 그 돈 없는데? 뭐 이렇게 가든지. 그러니까 보증금으로 1년 반, 2년 이상 쭉 가도 문제 없는 정도로 보증금을 많이 받으라는 얘기인 건지 아니면은 월세 안 하고 싶은데 나 그냥 전세로 갈까? 그냥 다 전세를 놓으라는 건지 이런 식으로 조금 바뀔 수가 있어요.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 집에 월세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실거주 2년을 인정받아가지고 비과세를 만들려고 하는 게 더 중요한 건데 그게 훨씬 금액이 클 텐데 괜히 월세 맞췄다가 깨지면 어떡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 골치 아프다. 이게 어떻게 정리될지는 모르겠어요. 거기다가 이것도 있습니다. 전세를 맞추면 그러면은 문제가 없어요. 임대인 입장에서는 전세를 맞춰도 돼요. 그러면 전세는 뭐 계약 해지 사유랄 게 별로 없으니까. 근데 전세를 맞춰놓으면 반대로 전세입자들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전세입자들은 물론 2년 계약을 하지만 살다 보면 나가야 될 수가 있어요. 아니 갑자기 무슨 이직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지방으로 발령을 받는다거나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럼 나가야 돼. 나가는데 집주인이 지금 저 상생임대인 기간인데요. 네. 근데요. 상생임대인은 2년 무조건 사셔야 되는데요. 네. 근데요. 저 이사 가야 되는데요. 그래서요. 저 돈 좀 빼주시면 안 되나요? 안 되죠. 지금 상생임대인 기간이라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제가 좀 이사를 좀 가야 되는데 전세시잖아요. 네. 그럼 계약 기간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되죠. 그럼 못 드리죠, 제가. 이렇게 돼버릴 수가 있습니다. 왜요? 그냥 원래 당연히 빼주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전세는 원래 계약할 때 들어올 때는 내 맘이지만 나갈 땐 아니란다가 전세예요. 그러니까 이 상생기간이라는 거를 어떻게 인정을 해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논란이 분명히 생길 것 같아요. 여기는 아직 지금 답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도 말했듯이 요 기존 승계 임차인들한테는 안 주기로 한 거예요. 요 분들하고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면 이번 8월 이후로 뭐 계약갱신 청구권을 다 쓰신 분이거나 아니면 반대로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 쓰려고 하는 분들을 다 굳이 내보낼 이유가 없어요. 내보낼 이유 없이 그냥 그냥 플러스 5%만 할 테니까 2년 더 사세요 하면은 실거주 의무가 다 해결되면서 전세 시장이 그래도 훨씬 더 안정화될 수가 있는데 기존 승계 임차인들은 다 빼버렸단 말이죠. 그러면 새로 맞춰야 되니까 이래나 저래나 내보낼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기존 임차인을 뭐 계약갱신 청구권 쓰게 하면 그 사람 뒤로 들어오는 사람부터 상생 임대인이니까 임대인 기간이 너무 길어져. 그러니까 이래나 저래나 나 이럴 거면 그냥 실거주하러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시세대로 다 받고 2년 뒤에 5%만 올리라는 건지 아니면 그냥 실거주하러 들어가라는 건지 이 의도가 좀 애매합니다. 제 그냥 추측입니다. 어떤 그 묘안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기도 해요. 정부가. 왜냐면 기존의 임차인들한테 이걸 다 실거주로 인정을 해줘 버리면은 지금 2년의 불은 끌 수 있지만 그 다음번에는 막 전세가 막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정부한 대로 하면은 신규 임차인 맞추고 또 한 번 전세를 줘야 되니까 4년치 전세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본 거 아닐까? 네. 근데 이게 그 효과가 나지 않을 것 같기도 해요. 그냥 저 복잡합니다. 저 그냥 들어갈래요. 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도 있어요. 생각보다. 아니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바로 전 혜택 받는 줄 알았는데 2025년이나 뭐 혜택 받고 그럴 거면은 저거는 이번에 그냥 들어갈랍니다 하는 사람이 많을 수 있다. 거기다가 뭐 아주 극단적인 사례 아주 극단적인 사례가 이제 아까 처음 얘기한 거랑 똑같은 건데 월세 세입자가 주인을 협박할 수도 있어요. 아주 그 극단적인 사례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1000에 80이에요. 근데 상생 임대인 구간에 들어갔어요.
상생 임대인 구간에 들어갔어. 그러면 이분 입장에서는 금액을 좀 높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러면 좀 느낌이 안 사니까. 자, 5천에 극단적으로 제가 얘기해 볼게요. 5천에 450이라고 뭐 가정해 보겠습니다. 뭐 이런 아파트가 있다고 칠게요. 근데 들어왔어. 아유, 뭐 저 임대인님 앞으로 제가 잘 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 네. 앞으로 2년간 잘 살아주세요. 제가 이번에 상생 임대인 아닙니까? 아, 네. 그러니까 이번에 올리지도 않고 기존에 5천에 400이었는데 5천에 450으로 딱 그냥 50만 원 딱 올렸습니다. 2년 잘 살아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월세를 안 내버려. 바로 월세를 안 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뭐 그 1년 정도 됐을 때 저 그냥 나갑니다. 아주 극단적인 사례를 제가 상상해 본 거예요. 저 나갈 겁니다. 저 어떻게 할 거예요? 나 확 나간다. 저 더 살아도 돼요. 어떻게 뭐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거 양도세 얼마죠? 양도세요? 한 2억 정도? 그러면 저 그냥 더 살아요? 그냥 더 살아요 말아요? 이럴 수도 있습니다. 아니 저 10달치 월세 그냥 4,500 그냥 안 낼 테니까 그냥 살면 안 돼요? 나 나가면 너 이거 양도세 2억 날라가. 괜찮아요? 뭐 이러면 어떡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 임차인의 그 기간을 합산해주면 해결이 될 텐데 합산을 또 안 해줄 것 같기도 해요. 막 2년을 살으라고 하니까. 근데 임차인이 나가겠다고 하면 어떡하냐 이거지. 2년을 무조건 살아야만 되는 임차인이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중간 나갈 수도 있는데. 요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 이거죠. 야, 계약기 신청권 쓰면요 3개월 안에 나갈 수가 있어요. 와,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계약갱 신청권 쓴 사람들은 집주인을 협박할 수 있겠네? 오, 무시무시한데요? 집주인이 돈을 안 돌려줍니다 하면서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 들어가면서 임차권 설정하고 막 경매 치고 이래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 집주인은 돈을 돌려줘야 돼. 근데 집주인 입장에서는 2년을 살아야지만 실거주 의무가 해제가 되는데 계약갱신 청구권을 쓴 다음에 협박을 하기 시작하면은 이건 박살 나는 거죠. 그러면은 계약갱신 청구권 쓸 분들을 다 내보내고 실거주하러 들어가겠네. 그렇군요. 그 정도로 막 나가진 않겠죠. 아니요. 그게 아니죠. 이게 협박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계약갱신 청구권 쓰고 나서 나 나갈 수 있는데 나 안 나가고 2년 살아드립니다. 안 나가고 2년 살아드릴 거니까 얼마 줄 거예요? 라고 해버리면은 집주인 입장에선 대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을 없게 만드는 게 법인 거지. 알아서 잘하겠죠. 한국인들끼리 설마 그럴까요? 그렇게 순진하게 사시면 안 됩니다. 법이 그런 구멍을 막으라고 있는 게 법인 거죠. 그래서 계약갱신 청구권 쓰신 분들 입장에서는 임차인이 갑이 되겠네요. 완전 갑이 되는 거고 임대인들은 이제 하루하루 이제 떨면서 보내야 되겠네요. 그런 입장에서는 나가라 라고 하든지 대신에 그럼 나는 또 맞춰야 돼. 상생 임대인 2년을 또 맞춰야 돼. 골치 아프네요. 그러면은 이거 가능합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을 안 쓰는 조건으로 신규 계약으로 5% 이내로 계약서를 쓰면 돼요. 그러면은 계약갱신 청구권이 아니기 때문에 2년 동안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이 사람이 계약갱신 청구권이 살아있기 때문에 또 쓰겠죠. 나중에 2년 뒤에. 그러면 내가 집을 팔 때 또 골치 아파져요. 집을 팔 때 그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전세금을 뭐 올려받고 싶거나 아니면은 이번엔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 안 쓰실 분들이니까 뭐 상황 봐서 뭐 팔든지 뭐 실고자든지 뭐 이렇게 좀 여유 있게 어떻게 좀 생각을 해봐야지 했는데 계약갱신권이 그대로 살아있는 물건을 또 끼고 팔아야 되니까 골치 아프죠. 그러니까 그럴 거면은 그냥 실고자로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상생을 못 하겠다. 이 상황이면 상생을 못하네요. 상생은 없는 걸로 상생 없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세는 협박을 못합니다. 전세는 돈 안 주면 그만이니까. 근데 월세는 안 내면 보증금이 다 까먹는단 말이죠. 그러고도 막 1년 더 살고 막 이러면은 나 안 나가고 살아줄 테니까 월세 안 내도 되죠? 합의서 쓰세요 막 이럴 수도 있다. 골치 아픈 일이 생길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여전히 합리적인 편의 정책인 건 맞습니다. 근데 이걸 좀 조금만 더 디테일을 좀 살렸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전히 애매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 보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보도자료가 또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상생 임대인 구간이 들어가면은
아니면 뭐 기존 임차인의 어떤 그 인정 범위가 인당 몇 개월 이게 아니고 그냥 그 안에는 임차인이 바뀌어도 임차인들의 수를 다 합쳐서 뭐 2년치가 되면 그때부터 뭐 상생 임대인 구간으로 가든지 뭐 할 부분이 필요한데 그러면 또 골치 아파. 이게 뭐지? 그럼 이거를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지? 라는 것도 참 어렵고 저도 설명하면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일반 그냥 뭐 이런 전문가들이 그냥 회사 생활하면서 아니면 그냥 아이들 키우면서 이걸 계산할 수 있을까? 라는 것도 참 골치 아픈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하는지는 이해는 되지만 어렵기는 여전히 어려울 거고 요런 거 이제 빠져나가는 수단에 대해서 이제 덕지덕지 이제 붙이기 시작하면 또 누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결할지 좀 지켜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